당의 비상 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당원의 효력을 놓고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양측은 당헌 개정안의 효력 여부와 가처분 신청 자격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침묵해오던 이재명 대표가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정우김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가처분 신문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간이 된 당헌 개정안의 효력 여부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양측의 관련 발언부터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신창민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소급 적용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소급 적용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헌을 개정하는 것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권이 없는 사람이 이 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이 공방,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어저께도 굉장히 치열한 그 공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국민의힘이 유명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그중에 한 가지가 판사, 검사를 위시해서 아마 율사 출신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정당으로 유명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처분과 관련해서 1차 가처분 때도 그랬고 이렇게 율사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를 수 있구나.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알기로 법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식에 대한 관마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제 법리 공방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1차 가처분 때도 그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율사 출신들은 이건 당연히 기각이다. 이런 질문을 할 가치조차 없다. 뭐 이래가면서 기자들하고 대화한 내용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실제로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은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번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당원권이 정지됐는데 실제로 그 당에서 당원권이 정지됐지 그 당 대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그래서 권한 대행이 될 수 없고 직무대행이다. 6개월간 이런 얘기도 한 기억이 나는데 과연 이해관계자, 즉 그 소위 이 효력 정지와 관련해 갖고 치명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피해를 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가처분 결과 그 판사의 결정문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결정문을 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소급 적용은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 대표가 얘기하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도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호김 의원님께서는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 제가 뭐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뭐냐면 국민들께서도 하도 가처분 이런 것들이 남발하니까 이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잊으실 정도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가 6개월 후에는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 것이고요.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에 대한 인용을 한 법원의 판단도 그 옛날 최고위로 돌아가서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정진석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또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전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용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율사 출신이 아주 수두룩한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상식에도 어긋나는 국민 눈높이로 봐서도 아닌 것을 자꾸 무리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반드시 정하기 아니라 퇴학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뒤에서 요구한 어떤 힘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것이 좀 동의를 누굽니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윤심이죠. 그 윤심은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문자, 내부 총질이나 하는 대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딱 규정을 함으로써 이준석은 정학이 아니라 퇴학을 시키라는 윤심이구나라고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또 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나올 것을 염려하면서도 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원 개정 문제는 법원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당원 개정 그 자체로는 다만 그 개정된 당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적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거 소급 적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신청은 기한 변경을 신청을 해서 28일 오전 11시에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법원의 결론도 28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건데 원래 내일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내일이라고 했던 건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정확하게 통보받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가처분을 하는데 추가 징계를 그 사이에 해서 직을 박탈하고 각하한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말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아직 그 재판부에서 내려지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아서 요번에 징계라면은 뭐 제명이 됐든지 굉장히 강한 징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가처분의 의미 자체가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이준석과 그다음에 당 지도부 그게 뭐 윤핵관인지 또 뭐 윤심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솔직히 지금 그 실체를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수싸움인 것이죠. 수싸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든 막으면서 가처분의 인용을 받아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당 내에서도 그 지금 그래서 28일 뭐 16일 물론 지금 16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좀 시일이 조정되는 것이지만 참 흥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집권당인데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당위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교롭게도 28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추석 때 그 SNS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신문 기일을 연장 요청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마치 이준석 전 대표의 손 위에서 놀고 있는 거대한 국민의힘의 모습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 안에 무엇인가를 추가 징계를 완료해야 되겠다는 아마 강박증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다 그걸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 가처분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28일로 되면서 그때 마침 또 이 윤리위의 처분 문제가 이날로 또 겹쳐 있어요. 막 공교롭게 맞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듯이 지금 전주의 의원이 판사 출신이면서 신청 자격 적격 여부를 좀 뜬금없이 들고 나왔잖아요. 이 문제는 바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를 통해서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준석 대표의 신청인 자격 자체를 없게 만들므로써 법원이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그냥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를 노리는 그런 전략의 일단을 판사 출신인 전주의 의원이 자신도 모르게 저는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28일이라고 말한 추가 징계도 디코이 같은 거다. 그러니까 유인책 같은 걸 수 있어서 윤리위라는 게 뭐 오늘 저녁에도 열 수 있고 내일도 열 수 있다. 그렇게 좀 시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당이 내놓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계산하면서 자신의 스텝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이걸 지도부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도부라는 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체성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수를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다 노정시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그 국민의힘 지도부 내지는 기득권이 원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리해서. 근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지지도를 고려해 볼 때 과연 그것이 여론에 어떤 그 반작용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그 내용만 가지고 당원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만들어내는 것 가지고 몰아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자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지금 뭔가 이제 새로운 구상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그 노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스텝이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9월 달은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가처분과 이준석 징계와 경찰 소환과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상당히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16일에 이 소환 조사 받는다고 했던 것도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도 우리도 이야기한 바가 없고 경찰에서도 공개한 바가 없는데 이게 왜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또 흘린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윤리위 징계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정 의원님께서 수싸움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뻔히 보이는 수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당하게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모습이 국민 여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논리이지만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죠.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출석을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네. 지금 이야기한 성접대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만들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은 뭐 상식적으로도 본인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여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중요한 해외 순방 일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단순하게 유엔 총회 연설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미국에서 불어오고 있는 그러한 미국발 자국 이익 챙기기를 통해서 우리 우방을 비롯한 많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지금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시kem 세계 경제 미국 중심 재판 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그러기 때문에 많은 지금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대통령의 그런 외교 성과마저도 완전히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가장 출발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선거 때부터 불편해했던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대표로 낙인 찍으면서 시작된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기 이 문제를 결자 해지 대통령께서 통 크게 풀어야 되는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은 맞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여당 내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풀어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반드시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예, 그 예. 28일 이전에 이제 그 16일 경찰 소환 뭐 이런 얘기를 예. 경찰도 잘 모르고 이준석 대표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사에 응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상납인가 그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공소권 없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음모론의 일환이에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또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을 이준석으로서는 아마 차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네. 그런 거리가 있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징계를 하기가 훨씬 좀 수월하죠. 공소권이 없다 하더라도 봐라. 이런 사실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느냐라는 명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지금 아마 양쪽이 다 머리가 터질 지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예,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함일 것 같다. 이런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자, 박수현 전 수석께서 윤 대통령이 이번 이 사안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통 크게 이걸 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둘의 악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이 그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기자회견을 할 때 했었던 그 뭐 이 땡땡, 저 땡땡 이런 표현을 사석에서 했다라는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한 것에 있어서 콕 집어서 오히려 그런 발언 역시 윤 대통령은 그런 언사 남발하는 분이 아니다. 자기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근데 두 분께서도 사실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실제로 좀 안 돌았습니까? 뭐 정치권에 도는 이야기의 버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방송에서 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독배라는 표현을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수락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을 맡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명절 때 지역구에서도 만났어도 제가 참 힘드셔서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네. 그런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 기사에 네. 나오는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던 그날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통한 내용들이 조각조각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독배를 마신다는 심정으로 맡으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맞는 말씀과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네. 그 독배에 가까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날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를 디스하는 비판하는 이런 인터뷰들을 여러 차례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선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려는 또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을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미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를 품기는 왜 품냐, 내가 계란이냐 이렇게 또 반박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시간은 늦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권 여당이 지금 할 일이 많은 시간입니다. 예.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던져놓으신 내부 총질이라는 대표라고 하는 문자 하나가 큰 폭탄 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다 죽는 줄을 알면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소중한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에 거기에 전부 다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제 민생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맡겨둬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시적 그 정무적 어떤 판단을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에 전달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용에 있는 거 민주당으로서 즐길만 하죠. 쌤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의 삶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예.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정호균 의원께서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극적인 화해 뭐 이런 거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둘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지만 정치권에서는요. 극적인 하회에 신용을 할 수는 있어요. 과거에 DJ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대화는 악마와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의원 사이도 엄청나게 나빴는데요.
결국은 그 소위 만찬에서 건배사를 하면서 두 분이 마주보면서 한 건배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당발이었어요. 마주보는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 근데 속으로는 안 그랬겠죠.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후흑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얼굴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양쪽이 정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이 일단 상해 있기 때문에 하회가 쉽겠습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런 극적인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는 보수 진영의 단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완전히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대응하고 있는데 대표입니다. 당의 대표라면 당의 어떤 그 존재 그리고 일당이잖아요. 여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책임감을 공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자신은 그 소위 당 지도부에서 어떤 그런 해결책을 내놓을 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지금 당이 어떻게 할지를 전부 수를 읽고 앉아갖고 또 예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그래가지고 품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된다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뭐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정말 하회할 수가 없는데 하회를 하면은 이것 때문에 당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긴다면 예. 그런 생각도 원내대표 들어요. 경선도 이제 19일에 있습니다. 17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서 19일에 뽑겠다는 건데 이게 추대로 또 박수로 추대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이게 또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그 초재선이라 함은 약간 그 정치에 있어서 청년 세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중진들한테 종주먹을 들어대면서 이게 정의냐고 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게 나중에 한참 후에 이게 내가 정말 정치를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어떤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여론이 뭐라 그러냐면 초재선들 전부 완장 둘렀냐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추대론이 나온다는데 주호영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장점이 많은 인물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무슨 얘기가 흐르냐면은 지난번 비대위원장 하다가 결국은 가처분에 의해서 며칠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근데 주호영 의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내대표 한 번 했죠. 했었던 그쵸.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당이 그렇게 뭐 누구 해가지고 좀 안 됐으니 들어 올려주고 그럴 정도의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선을 하게 되면은 비윤이 되게 될까봐 윤심이 뭔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가 지금 그 기사로는 나오는데 과연 초재선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인지 정말 제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이 살기 위한다면은 경선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윤이라고 하는 인물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도대체 당이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오해인지 아니면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오해이기를 바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정진석 위원장 역시도 후보자들이 여러 명 나오면 경쟁을 해서 한 명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경선 가능성을 열어두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별다른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던 이재명 대표. 어제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죠.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도부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아라 이런 발언인데 앞으로의 좀 기조가 달라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기조는 뭐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당연한 역할이고요. 그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제 언론의 분석이 이제 재밌게 투트랙 대응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건 뭐 인정합니다. 저는 그 우리 민주당이 이런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을 태도를 두 가지로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법리적 대응을 철저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민감한 국민 고통의 시대에 제1야당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정무적 대응이라는 부분을 두 분을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추석 명절 앞을 놔두고 이재명 대표를 경찰이 소환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민주당에서는 억울하지요. 제기된 세 가지 문제 의혹에 대해서 이미 두 가지는 서면 답변을 했고 한 가지도 서면 답변을 하겠다 하는 중에 소환장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추석 밥상에 포토라인에 서는 대표의 모습이 당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까 출석하지 마라라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추석 민심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네. 자,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의혹 수사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60%를 넘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고요. 네.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만 적법한 수사 절차다라고 보는 여론이 52%나 되는 국민 여론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법리적 대응은 별도로 하겠지만 정무적 대응을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줄줄이 이런 소위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 대응은 철저히 하되 이 정무적 대응은 국민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추면서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예. 결과적으로는 방패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 민심이 떠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법리적 대응을 잘한들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갈 리가 없지요. 그럼 그 정무적 대응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제 봉하마을 방문한 거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런 차원보다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 생각은 경찰에서 소환을 했으면 예. 당당히 거기에 응해서 포토라인에 서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과 똑같이 예. 소환하면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합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과 고소고발건이 제가 알기로만도 중요한 게 10건 정도 되는데 현재 검찰은 그중에 경찰은 8건을 무혐의나 불송치 처리를 해버리고 좀 두 가지가 수사 중인데 그거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 여러분 정말 이것은 형평이 어긋납니다. 예. 공정과 형평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라고 그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지면서 국민의 민심을 얻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왜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 왜 안 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넘어서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예. 뭐 이번에도 정부 그리고 야당 정적 제거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비난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니 그 포토 라인에 서느냐 마느냐를 본인은 그 출석을 하려고 하는데 당이 마치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를 보고 정말 참 얼척이 없다 그러죠. 왜 본인이 결정해야 될 그런 일을 당이 결정합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게 다 성남시장일 때 있었던 일이지 민주당의 무슨 뭐 그 정당 활동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자면 지금 뭐 하루 해가 다 저물어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입니까? 그러면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하라고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라는 장을 이재명 스스로가 만든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박수현 수석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당이 이거 나서서 하는 자체가 참 보기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유사한 일이
외국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다면 당연히 이거는 검찰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왜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이게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곧 민주당이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힘 가처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까?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국가 역량이 소모된다 그랬는데 정치권에서 있는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에 맡기고요. 그리고 검찰은 무엇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검찰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오해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수사를 이것도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진영 대결로 하는데요. 일단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임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는 옳지 않고 민주당이 이 일에 나서가지고 곧 이재명이 민주당과 등치된다라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고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붙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이 더 힘을 받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적 생각은 어떤 형평성과 공평성의 문제를 먼저 제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의 태도를 거론하면서 결과적으로 저 문제를 뒤에 결론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셔야지 먼저 저 문제를 앞서서 주장을 해놓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국민과의 형평성은 뭐냐라고 사실 역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레임을 형평성과 공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면서 결론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아니냐라고 자연스럽게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바로 또 봉하마을 간 것 역시도 이제 관련성 있게 또 연결지어서 또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박 전 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방향을 좀 바꿔서 순서를 바꾸는 게 또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봉하마을 가신 것도 사실은 그 당대표 선거 기간 중에 가서 당대표가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도 약속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정된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다른 정치적 어떤 계산과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빌미들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국민께서 국민의 눈높이로 쉽게 알아들으시도록 하는 메시지 관리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소위 이제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대중들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그 20세기 한 1990년대쯤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적 제거 발언하자마자 봉화로 가요. 그러면서 그 상징성을 좀 여러분 알아주세요 하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디어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깨고 앉았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미리 간파를 못하고 자기네들 식으로 정치를 하는데 정치도 좀 세련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검찰의 수사를 받았어야 했다라고 언급을 했던 게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고 지금 또 다른 경찰의 송치 결정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남아있는 게 바로 이 성남FC 사건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 행안위에서 어제 이 공방도 있었는데 공방 끝에 결국 위원회가 파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네. 뭐가 달라진 거죠?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경기 남부청 7만 8천 원 때문에 129군데 압수수색한 그 경찰청 맞죠? 경기 남부청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입니까? 경기 남부청이 지금? 72억 원에 샀던 땅에 6,174억 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도 안 되는 용도 변경 때문이었고, 이때 마침 두산건설은 40억이 넘는 돈을 성남FC에 후원을 합니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성남FC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또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이렇게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막판에 서로 이제 마이크도 꺼져 있는데 고성이 또 오고 가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국정감사 일정까지 잡지도 못하고 파행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뭐 국회의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죠. 다만 이 성남FC의 후원금 문제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단주였기 때문에 성남FC의 운영과 관련된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운영을 위한 뭐 후원제도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었을 거고요. 지금 그러나 1년 전에 작년 9월, 2021년 9월에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이것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이제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를 지지해서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전의 입장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 질문 나오는 대로 1년 동안 바뀐 게 정권밖에 없는데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 이러니까 이제 경찰청장이 답변하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거 하나, 그리고 어떤 객관적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술 번복이야 뭐 그럼 법원 가서 따질 문제고요. 객관적 증거가 문제인데,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두산건설이 성남 시에 제기한 지금 부지를 변경해주면 그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 공여로 지금 기소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부터 검찰이 할 일은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개인적으로 착복이나 유용한 것이 있는가, 왜 3자 뇌물 공여가 되는가를 증거로 증명해야 될 일인데, 지금 경찰청장이 이야기한 두 가지 가지고는 그게 증명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반박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성남FC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장동, 백현동 문제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쟁점이 묘하게 닮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뭐라 그럴까, 떠오르는 게 보통 이제 뭐 서민을 위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남FC도 그렇고, 대장동의 경우에는 이득을 본 사람이 김만배 등등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 백현동의 경우에는 시행업자 그리고 중간에서 매체 역할을 한 사람, 그다음에 성남FC는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이 땅을 뭐 70몇 억에 사가지고 병원 만든다 그랬다가 나중에 병원 안 하고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용도 변경과 용적률 변경을 하면서요. 지금 뭐 그 부동산의 가치가 1조에 육박한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서민들이 도움을 받고 이득을 취했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 가진 자들이 이득을 취했나.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사건에 다 중간 매개인자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대장동의 유동규, 그다음에 유동규 압수수색 때 전화를 했다는 정진상, 맞죠? 압수수색 때 전화 길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사족을 달자면은 대장동 경우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또
그 아파트도 하나 뭐 분양받았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다시 정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같은 경우는 김모 씨 선대 본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 시행사로 들어가서 나중에 70억인지 80억을 챙겼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남 FC는 어떠냐? 뭐 광고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10%에서 20% 그게 인센티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공무원인지 관계자가 챙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 의사결정의 최고 축에 이재명 시장이 있는데 지금 수석님 말씀하셨듯이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보면 참 이상한데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증을 이제 찾아내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마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올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게 제3자 뇌물 공여라고는 했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처럼 무슨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성남 FC가 받았다 그래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예. 내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추려드렸잖아요. 이상해요. 이상한데 과연 그랬다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한 장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있으면 한번 내와봐라 그랬다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낼지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